주인에게 반항하는 노비들과 반항 노비 길들이기. 1553년 8월 하순, 권적이 이문권의 집을 찾았는데 이문권은 경상도 성주의 유배 중이었지만 향촌 세력가로 대접받고 있어 인근 양반들과 잦은 교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권적은 지금의 고령인 성주 인근의 가리현에 거주하는 양반으로 이문권 집안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날 방문은 얼마 전 관아에 수감돼 겪은 고초를 털어놓고 이문권에게 앞으로의 조치를 부탁하는 자리였습니다. 권적은 20날 전에 친척살해 죄명으로 느닷없이 관아에 구금되어 목에 칼까지 차는 곤욕을 치렀는데 소식을 접한 이문권은 판관에게 부탁해 권적의 보석을 부탁했지만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권적은 이래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 살해 혐의는 물증이 없었으며 뜬 소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권적 집안의 사내종이 퍼뜨린 유언비어로 평소 주인에게 가졌던 불만을 뜬 소문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인데 권적의 사내종은 유언비어를 통해 주인을 옥에 가두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문건은 권적과 자리를 가진 뒤에 판관에게 소문을 낸 사내종을 신문하길 강하게 요청하는데 곱씹어볼수록 대충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복종해야 할 노비가 양반의 권위에 심각한 해를 가하고 있었는데 달리 보면 이 사건은 주인과 노비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노비들은 분명 복종당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생기면 적어도 최소한의 반항을 하는 존재였는데 이문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비들은 경우에 따라 체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집안 구석에 숨어 주인의 지시를 피했으며 매를 맞은 뒤에는 아파 운신할 수 없다며 드러누워 일을 하지 않았고 밥을 주지 않거나 식사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종의 태업을 벌였습니다. 잔소리를 들은 뒤 채소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노비도 있었고 어떤 노비는 불만을 풀기 위해 주인 집 물건을 숨겼으며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불손하다며 혼을 내자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다 매를 맞는 노비도 있었고 횡령을 하려는 과감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실수로 물건을 깨뜨렸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이 사용하려다 들통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비를 부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임진왜란 때 지방에서 필한 생활을 하 노희문 집안도 노비 다루는데 심심찮게 애를 먹은 기록이 쇠미록에 전해집니다. 또 논 고르는 일을 마치지 못했다. 날이 춥고 바람이 차서 종들이 힘을 쓰지 않았다. 네 사람이 5마지기 논을 사흘에 걸쳐서도 끝내지 못하니 이들 종이 밉고도 미울 따름이다. 오희문, 쇠미록 1594년 3월 17일. 종명복이 익선에서 왔는데 함열태수가 쌀 3말, 살아있는 준치 2마리, 맑은 꿀 5톡, 녹두 1대를 보내왔지만 다시 되어보니 쌀은 5대가 적었다. 준치와 꿀은 길에서 빼앗겼다고 한다. 어두울 무렵에 돌아온 걸 보면 필시 생선을 굽고 밥을 지어 먹었을 것이다. 꿀은 환자가 있는 집에서 많이 찾는 것이니 오는 도중에 팔아먹은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빼앗겼다고 핑계를 대니 밉고도 밉다. 오희문, 쇠미록 1594년 5월 8일. 노비 주인들은 종이 말을 듣지 않거나 일탈 행위를 할 경우 매질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두고 분을 사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고의적인 침묵이나 방관이 노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종동로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다. 그런데 바꾸도록 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팔지 못했다고 하니 밉살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자기 물건은 모두 목화로 바꾸고 상전이 부탁한 물건은 도로 가져왔으니 더욱 분하다. 더구나 지시한 귀가 기일까지 어겨 집안일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매를 심하게 때려 주의를 주면 게으름을 다소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성난 상태에서 때리면 반드시 중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앞으로 심부름시킬 일이 많기 때문에 잠시 참고 용서해 주었다. 오희문, 쇠미록 1600년 10월 9일. 주인에게 있어 노비의 가치는 노동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노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노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지배가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정이지함은 좋은 노비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만 수고롭게 할 뿐이니 노비를 잘 부리는 방법을 구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율곡 이이에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노비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마음을 얻기 위해 은혜를 베풀되 상전을 두려운 존재로 대하도록 위엄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인의 은혜만으론 노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로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노비 주인은 드물었고 노비들도 은혜를 베푼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노비가 잘못을 범했으면 위력으로 제재를 가했는데 체벌과 징계가 대표적으로 조선 사회에서는 노비에 대한 사사로운 처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비가 저지른 모든 일탈과 범법 행위를 처벌할 권한까지 갖지는 않아서 사사로운 처벌은 노비가 주인에 대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사내종을 데리고 말을 타고서 여러 밭을 돌아보았다. 이어 종들이 제초 작업을 하는 밭에 갔다. 오전에 해야 할 작업은 다 끝냈지만 아직 대여섯 일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모두 냇가에 나무 그늘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내가 와서 볼 줄은 요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 버릇을 되풀이하니 그 태만함이 실로 매우 심했다. 분한 마음이 들어 즉시 두 여종의 머리채를 쥐고 끌어내게 한 뒤에 채찍으로 정강이를 40여 차례 매질했다. 오희문, 쇠미록 1598년 7월 13일. 조선 지배층은 노비 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겨두지는 않아 국가 차원의 노비 관리와 통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는데 호적의 노비를 명기해 신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노비는 모반이나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주인의 범법 행위를 관하에 고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노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이 혹독한 형벌을 가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부모 형제를 죽여도 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하에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주인이 법을 어기면 노비가 고소할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 들어 노비는 주인에게 생사여탈권까지 장악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또한 노비가 죄를 지을 때는 일반인이 죄를 지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가했는데 주인이 노비를 구타해도 죽지만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았지만 노비가 주인이나 주인 친족을 구타했을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노비에 대한 행위는 교수형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내려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에게 지배당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비들과 반항 노비 길들이기였습니다.